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0대 박서연입니다. 평생 흙 묻은 손으로 식당 주방을 지키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몰래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손녀 서아는 낮잠에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샤워를 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 소파에 놓인 며느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나른하고 느끼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자기야. 지금 말해도 괜찮아? 아니면 남편 옆에 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전화기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자 남자는 더욱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래?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어제처럼 뜨겁게 보고 싶은데. 이 모든 지옥은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처음부터 이 불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제 불행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서 시작되었죠. 남편은 부산에서 꽤 알아주는 건설사 사장의 외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귀한 아들이 가진 것 없는 저와 결혼한 것을 평생의 수치로 여기셨습니다. 결혼식 날조차 제 손을 잡으며 민준이 발목 잡을 생각 말고 알아서 처신 잘해라 라고 속삭이시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시아버지의 돈을 물쓰듯 썼고 매일 밤 술과 여자에 절어들어왔습니다. 어린 아들 준영이의 5번째 생일날 아빠 손에 들린 로봇 장난감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서 저는 남편의 와이셔츠에 선명하게 찍힌 낯선 여자의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항의하는 제게 남편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뭘 안다고. 라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내 아들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결국 남편의 무리한 사업은 실패했고 유흥업소 여자에게 빠져 회사 자금까지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면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내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 는 시어머니의 저주와 함께 저희는 단돈 몇 푼만 쥔 채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내가 왕년의 사장 아들이었는데 라는 헛소리만 늘어놓으며 술에만 의지했고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밤낮 없이 찾아와 문을 부술듯이 두들겨댈 때마다 어린 준영이는 제 등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에 팔을 대어가며 설거지를 했고 새벽에는 빌딩 계단을 청소하며 무릎이 닳도록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간경화라는 병만 남긴 채 40의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교복을 입은 15살 아들 준영이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제가 꼭 성공해서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하게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어린 아들의 어른스러운 말에 대견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영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공부해 부산 최고의 국립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수석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날 아들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더니 제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는 가격표 보지 마세요. 엄마가 고생한 세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듬직한 등 뒤에서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30이 넘도록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혹시나 결혼하면 저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했던 것이었죠.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그게 진짜 효도야. 그 후 아들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최지연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곧 제게 소개했습니다. 며느리감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교양 있는 말투,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어머니였고 제게도 무척 공손했죠. 어머님, 준영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 속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값을 매기듯 저와 제가 사는 낡은 월세 아파트를 재빨리 훑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과일을 가지러 간 사이 며느리는 미소 띤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영 씨가 워낙 능력이 좋으시니 금방 더 좋은 집으로 옮기시겠어요. 혹시 이 집은 자가이신가요? 아니요, 월세예요.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에 0.1초간 스쳐 지나간 실망과 경멸의 그림자.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엄마 나 지연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는 그 불안감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1년 뒤 며느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 서아를 낳았고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아들네 집에 가서 온종일 손녀를 돌보는 행복에 푹 빠졌습니다. 3장 균열의 시작, 악마의 속삭임. 며느리가 복직하고 몇 달 뒤 그녀는 부쩍 우울해하며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 회사 동료들은 다들 예쁜 옷 입고 관리하는데 저만 출산하고 살찐 아줌마가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필라테스가 몸매 관리에 좋다더라. 내가 돈 보태줄 테니 퇴근하고 운동이라도 하고 와. 서아는 내가 보고 있을게. 기죽지 마라, 우리 애기 엄마가 최고로 예쁘다. 처음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던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 가던 필라테스를 어느새 매일같이 가기 시작했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고 온다더니 나중에는 팀 회식, 긴급 야근 등 핑계가 늘어가며 자정을 훌쩍 넘겨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해 들어온 며느리의 옷에서 땀 냄새가 아닌 과거 지옥 같던 시절 남편에게서 나던 그 낯선 남자의 스킨 향과 짙은 향수가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으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결정적인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묻자 전화는 황급히 끊겼고 때마침 샤워를 마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스팸 전화가 온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핸드폰을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예전에 일했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홍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홍 변호사님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드님이 상처받지 않게 저 여우의 꼬리를 잡으려면 이성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소개해 준 전문가를 통해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일주일 뒤 받아든 보고서와 녹음 파일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는 필라테스 강사와 이미 깊은 관계였고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받은 카드론으로 상간남에게 명품 시계를 사주고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짧은 소리로 짓거리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서아? 솔직히 걸리적거리는데 그냥 남편한테 줘버리고 오빠랑 새 출발해야지. 애 딸린 이혼녀는 싫잖아. 홍 변호사님은 제게 잔인하고도 유일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연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초기 치매 환자처럼요. 며느리가 어머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심했을 때 그녀의 본색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 손으로 잡는 겁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핏덩이 같은 손녀와 바보같이 아내만 믿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악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미친년이든 악마든 되어주마.
그날부터 저의 아슬아슬하고도 처절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고도 얘야 나 밥 안 줬니? 배고프다. 라며 조르고 리모컨을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떼를 쓰는 등 가벼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저를 달래다가도 제 이상 행동이 반복되자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상간남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도 완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응 오빠. 시어머니? 괜찮아. 완전 맛이 갔어. 방금도 똥 싸고 물도 안 내렸더라. 진짜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어. 빨리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야지.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하시니 통장 같은 귀중품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손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방을 뒤져 제 퇴직금이 든 통장을 꺼냈고 잔액을 확인하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5천만 원이나 있네? 이걸로 오빠 차 바꿔주고 발리 여행 다녀오고도 남겠다. 어차피 이 노인네는 자기가 돈 있는지도 모를 텐데. 저는 그 추악한 장면을 소파 쿠션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핸드폰으로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제 심판을 위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5장 심판의 날 그리고 그 후. 다음날 오후 저는 홍 변호사님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맑음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나타난 저를 본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했고 홍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최지연 씨의 불륜 행위 및 사기 미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며느리는 발뺌하다가 제가 치매 연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자 악을 쓰며 돌변했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날 속였어. 다 너희들이 꾸민 함정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 가진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모두가 충격에 빠진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들 씨 맞니? 친자 검사부터 하자.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도 뺏기고 불륜과 사기 미수까지 더해져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상간남 역시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외면한 채 잠적했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어떤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일 뿐이죠. 아들 준영이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힘들어했지만 곁에는 천사 같은 딸 서아와 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비록 제 인생에 깊고 지독한 상처가 남았지만 저는 불의에 맞서 싸웠고 제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가족도 앞으로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